이번 단원부터는 우리가 화학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단원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하기 전에 일단 그 표가 어떤 역사의 흐름을 타고 완성이 되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짚어봅시다. 맨 처음에 제시된 사람은 일단 되베라이너.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중점은 과학자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새쌍 원소설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새쌍을 묶을 때 기준이 뭐였냐? 원자량 기준이라고 해요. 이 원자량이라는 단어가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에 처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고1 통합과학을 한 건데 원자량을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선행을 한 친구들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통합과학 이 본문 안에서는 친절한 설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해봅시다. 얘가 뭐냐면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질량 단위가 있잖아요. 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한테는 어울리는 단위지만 정말 작은 이 미시적인 세계의 기본 입자들한테는 너무 큰 단위인 거라 이 입자들한테 어울리는 단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 탄소의 질량을 12로 나누면 구성하고 있는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핵자의 한 개의 질량이 표현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1원자량으로 기준을 삼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들의 얘를 기준으로 한 표현된 값이 있을 건데 그걸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걸 순서대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배치를 했을 때 뭐 다른 물리량도 있겠지만 크게 질량 가지고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A, B, C라는 세 개의 원소가 묶인다면 얘네들이 무슨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냐? 2분의 A와 C의 원자량 합이 B가 돼야 되는 관계를 성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가벼운 그 묶인 세 개 중에 가장 가벼운 거, 가장 무거운 거 합한 평균이 B에 근접하는 이런 애들 세 개를 묶었던 거죠. 그렇게 원자량에 맞춰서 세 개씩 묶었는데 마침 무슨 특징이 생겼냐면 이 묶인 세 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했다. 뭐가 이미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의 족이라고 하는 게 이미 여기서 하나 예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새쌍으로 막 묶었는데 아무래도 묶이지 않는 애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과학자들 비슷한데 이제 과거 과학자들은 현재 이제 우리가 과학의 부흥기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에서는 이런 게 밝혀질 거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래에 이제 맡겨놓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되베라이너의 색상 원소설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지냐? 류렌즈라고 하는 사람의 옥타브설이 만들어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옥타브라고 하는 게 도부터 다음 도까지 이제 간격, 음계를 얘기하는데 7개로 돼 있죠. 그래서 그 7칸마다 즉 얘도 똑같이 원자량 기준으로 원자량 기준 7개씩 묶는 겁니다. 7개씩. 그래서 7개씩 계속 순차적으로 배치를 시켰더니 세로로 배치되는, 예를 들어 숫자로 표현하자면 1, 2, 3, 4, 5, 6, 7, 8이 이제 다음 줄에 오는 건데 이때 세로로 배치된 애들은 성질이 비슷했다라고 하는 역시나 또 지금 현재 주기율표의 족에 대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현재 쓰는 주기율표는 물론 이제 더 세분화가 되면 많겠지만 우리는 1, 2, 13부터 18쪽까지 총 8개 원소를 한 주기에다 묶는데 그때 18쪽은 이 당시에 발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와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 비활성 기체는 발견이 안 됐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 이 원자량이라는 걸 기준으로 계속해서 주기율표, 즉 이 원소들을 분류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멘델레예프, 자,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멘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이거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모즐리라는 사람이 나오겠지만 그 틀을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가 맞아요. 근데 단지 이제 문제점은 뭐였냐? 원자량 기준이었던 거지. 자, 계속해서 원자량 기준, 원자량 기준, 원자량 기준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를 들어서 아르곤이나 칼슘 같은 자, 아르곤, 칼슘 이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칼륨이라는 게 빠져 있죠. 근데 원자량 기준으로 하면 아르곤이 39? 칼슘 넘어 40. 뭐 대충 이렇게 보면 칼륨 앞에, 아니지, 뒤에 아르곤이 배치되는 거야. 또는 이제 동위원소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에 12짜리나 6에 13짜리도 있을 건데 같은 원소지만 이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개수만 보면 중성제 개수가 차이나는 동위 원소들은 다른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원자량 기준이라는 게 잘못된 분류법이다라는 게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 얘는 대표 과학자니까 다른 색깔로 할게요. 모즐리라는 사람이 뭐를 발견했냐? 양성자 수를,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발견을 해요. 자, 뭐였냐? 얘가 X선을 반사시켜 보는 거야. 자, 원자 핵에다가 X선을 썼을 때 그 반사된 X선이 발생할 건데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반사되는 X선의 상태가 달라진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양성자 개수가 같으면 반사된 X선이 동일하다. 해서 반사된 X선을 통해서 핵의 양성자가 몇 개인지 구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해서 얘를 기준으로 변경을 한 거죠. 원래 원자량 기준이었던 걸 양성자 수 기준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랬던 문제점들이 완벽히 해결이 됐고 그렇게 재분류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시 재배치된 전체 원소들이 다시 주기율표라고 하는 제가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라고 하는 주기로 분류된 표 안에 배치되니까 완벽히 들어맞았던 거죠. 자, 멘델레예프가 만든 거에서는 예상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칸들 표에다 채웠을 거 아니야. 그 표에 채우는 과정에 중간에 원자량의 이제 순서대로 가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위에 있는 애랑 화학적 성질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한 칸 더 밀어. 성질이 비슷한 애까지 밀어.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만든 규칙에 맞추다 보니까 표에 빈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빈칸에는 본인이 스스로 명칭을 매겨서 미지의 원소가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발견이 안 됐으니까 미래에 이런 원소가 생길 거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명칭을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국 발견은 됐어요. 뭐 저마늄이나 이런 것들,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존재했다는 예측했다는 건 위대하지만 기준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가볍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과학사 학생들의 흥미를 돋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 시험 문제로 1, 2, 3, 4, 5번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런 판단 문제로 좀 나오긴 하는데 그 한 문제 이상이 나온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외우되 이거보다 뭐 시험 공부에 비중을 두자면 다른 쪽에 더 치중하는 게 맞긴 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빔으로 주기율표를 띄워놨죠. 저번 시간에 이제 빔을 다시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반사되는 빛이 좀 일렁이던데 그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떤 교재를 갖고 계실 거니까 주기율표는 이제 오프라인에 서적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참고를 하시면 주기율표의 전체 현재 이제 교과상 118가지의 저쪽 8가지의 원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족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기서 많이 틀리는데 족은 물론 1족, 2족, 3족, 4족 이렇게 가로로 읽지만 원소가 묶여 있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세로줄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세로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세로로 묶여 있는 분류가 족이라는 거고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원자의 구조까지 하겠지만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뭐가 만들었냐?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도 비슷했다라는 규칙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또 주기. 자, 주기도 세로로 배치되어 있죠. 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세로줄 이렇게 읽기 편한데, 묶여있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4주기, 5주기 이렇게 묶여있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가로줄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얘들은 뭐가 기준이냐? 어쨌든 이런 양성자수 기준으로 재배치를 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계속해서 세로로 묶어 놓은 거야. 그럼 당연히 줄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줄이 바뀔 때마다 무슨 특징이 있었던 거냐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다. 앞에서 우리가 스펙트럼 하면서 잠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여러 개의 전자가 몇 개씩 들어있던 거야. 근데 그 들어있는 껍데기 개수가 곧 주기 번호 개수랑 똑같았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 저기 3번 원소니까 2주기에 1쪽에 있어요. 위치상 보면. 그럼 얘는 어떤 구조인 거야? 저 주기표 배치만 알면 껍데기가 2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는 3번이니까 양성자 3개 있고 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자, 이런 게 원자과 전자인데 정의가 뭐냐?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며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배치된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1쪽이니까 한 개만 있는 거야. 근데 2주기니까 껍데기는 2개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나트륨까지 가볼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1번 원소죠. 그래서 양성자가 11개가 있고요. 껍데기가 저기 보면 3주기 1쪽에 있으니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규칙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화학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학에서 옥텟 규칙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뒤에 더 자세히 다루는 파트를 할 건데, 자, 얘 마이너스 2개, 그 다음에 전자가 8개, 그 다음에 전자가 1개. 이렇게 해야 11개의 총 전자 개수가 충족되면서, 이 정도는 아시죠?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양성자의 플러스 양이랑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전체가 중성이어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껍데기 3개 있고 마지막 끝에 1개 있어야 되는 이런 규칙을 맞추려면 이런 배치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냐? 1번 껍질에 전자 2개, 2번 껍질에 8개, 3번 껍질에 8개, 이런 식으로 껍질마다 채울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개수만큼 채우면 다음 껍질에 채우고 다음 껍질에 채워서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의 전하량만큼의 전자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채워지다가 마지막 1개까지 자리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1개가 있으니까 다시 1개부터 채우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화학적 세기가 구성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자, 저런 배치 안에서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색깔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보면 금속, 비금속과 중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여기 밑에 3부터 여기 12, 3족부터 12족까지는 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화학적으로 좀 진도를 많이 나가야 다루고, 그나마 해봐야 1, 2랑 13부터 18쪽까지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보면 금속이랑 비금속, 이 배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속 전체, 즉, 자, 분류를 합시다. 금속이라는 애들은 저기 있는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중앙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이라는 애들은 여기 옆에 조금 있어요. 이만큼. 그리고 여기 수소만 홀로 외톨이로 여기 끝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비금속들은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중금속이라는 애들은 중간에 정말 몇 개 소수의 원소가 낑겨 있어요. 이름이 중금속인 이유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중간적인 성질이 띈다 해서 중금속인 건데,
어쨌든 이 두 개만 교과상 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속들의 주된 특징은 뭐냐? 실온 상태에서 고체 상태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항상 이런 게 공부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단, 수은은 액체 상태다. 자, 수은이라는 원소는 굉장히 유명하죠. 예전에 이제 진시황과 관련된 이제 수은이랑 되게 신기하잖아. 무겁고 이제 은회색의 광택을 띠면서 액체 상태야. 그래서 신의 물질 이렇게 뭐 좀 추상된 어떤 이미지를 가졌던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생명체한테 굉장히 안 좋은 중금속이죠. 정신지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경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금속입니다. 자, 반대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모든 고체, 액체, 기체 모든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딱히 주의사항 같은 건 없고. 자, 금속은 이제 실온에서 고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특정 형태를 갖고 있죠. 단단하고 이제 뭐 광택이 나고, 단단하며 광택이 나고요. 뭐 특유의 색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전성과 연성이 있다고 하죠. 자, 전성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제철소 같은 데서 철물, 쇳물을 만들어서 거푸집에 부은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 걔를 또 망치 쳐서 모양을 다듬잖아요. 잘 펴지는 성질, 잘 늘어나는 성질. 이렇게 어쨌든 그냥은 힘들죠. 단단하니까. 그냥 힘들지만 열을 가하면 형태 변화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여기 비금속 같은 경우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할로젠에서 하겠지만 얘네들이 기체 상태일 때 어떤 특정 색깔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고체 상태일 때 특정 색깔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합시다. 또 전기 전도성이나 아니면 열 전도성이 좋다. 자, 이게 금속의 특징이고요. 반면 여기서는 둘 다 안 좋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대부분 이제 모든 특징들이 상반되니까요. 근데 단, 여기도 이게 있지. 자, 헷갈리니까, 층층이 헷갈리니까 단. 탄소는 예외다. 탄소는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뒤에 이제 신소재 파트에 나오겠지만 얘를 가지고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죠. 그래서 이 전도성이 좋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뭐 항공 몸체로 쓰던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화면으로 쓰던지 그런 활용성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통해서 금속의 대표적인 예시, 얘가 실생활에 어디에 쓰이는지, 비금속의 예시, 얘네들 실생활에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거저주는 문제, 단수 암기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시들은 꼼꼼하게 암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 뒤에 다음 파트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뒤에 잠깐 다룬다고 했던 원자의 구조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옥텟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껍데기가, 자, 수소부터 시작이겠죠. 1번이니까. 1번에 있는 수소가 한 개의 전자인데 안쪽부터, 가장 안쪽 전자 껍질부터 순서대로 채울 거니까 한 개의 전자, 끝. 그 다음에 헬륨, 지금 여기 헬륨이 없는데 옆에 플러스 2의 헬륨이 있다면 헬륨은 전자를 2개 채우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1이라는 게 양자수라고 부르는데 1번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껍질을 만들어서 하나씩 채울 거니까 6번인 탄소 같은 경우에는 안에 2개 만들고 바깥쪽에 6개 중에 2개를 썼으니까 남은 4개를 하나씩 배치를 하게 되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 8번까지 오면 8번은 안에 2개, 바깥에 6개가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껍질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끝에 있는 네온까지 가면 이제 다 채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8개까지 채웠을 때 3번 껍질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껍질로 와서 15, 16까지 계속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얘도 이제 8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되게 이제 주기율표에서 외우는 순서대로 번호가 20번까지, 칼슘까지 외우기 쉬운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20번 원소잖아요.
그럼 누적해서 보면 2개, 8개, 8개니까 결국 18개, 18번까지 채운 거잖아. 그러면 4번 껍질에 2개까지 채우면 칼슘. 그러니까 칼슘의 주기율표 배치가 어디였던 거야? 4주기, 2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기, 몇 족이다 이렇게 주기율표 배치를 알 수가 있고 역으로 반대로 주기율표의 위치를 알면 이런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서 또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전자가 그러면 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 예를 들어 이렇게 바깥쪽에 리튬을 할까요? 얘가 제일 쉬우니까. 자, 안에 있는 1번 전자랑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자, 에너지 준이. 자, 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예요. 역시나 스펙트럼에서 했던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핵 플러스 전기력을 받아서 안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중력처럼 생각하면 돼. 전기력. 자, 이걸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니까 우리 지면에 있는 사람처럼 지면에서 멀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거랑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준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핵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바깥에 껍질이 전자가 안 채워져 있지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 껍질이란 개념은 비어 있어도 존재하거든요. 이게 진짜 형태가 있는 물질적인 껍질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의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서 이동한다 하면 이 위치까지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또는 바깥쪽에 있는 또 껍질 위치까지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걸 전이한다 라고 표현하고, 자, 역시나 증가하니까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바깥으로 갈수록 증가해야 되니까 가진 에너지가 갑자기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한테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전이 과정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가능한 이동이 되는 거고, 바깥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이동한다 치면 이거는 가진 에너지가 컸는데 작은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버려서 방출하는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가벼운 상태의 이제 전이하고 이제 흡수 방출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얘는 화학원이나 물리원에서 고2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앞에 스펙트럼이나 여기에는 이런 옥텟 규칙을 가볍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집 같은데 잠깐 수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 원리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그림 또는 가볍게 다른 자료가 뭐가 있냐면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게 언젠가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보게 될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1S, 2S, 2P 이런 식으로 S나 P 이런 숫자 앞에 알파벳들이 붙어 있죠. 이걸 나중에 오비탈이라고 할 건데 오비탈. 자, 전자를 채울 때 무조건 이제 옥텟 규칙 이런 껍데기에 최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분류법이 있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영역이 있고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그 영역에 채워진다. 이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공부하면 전자의 배치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고2 때 하게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보고 깊게 알고 싶은 사람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단어들을 던져주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강의 안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단어들을 검색해서 찾아서 자습을 하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럼 또 정리를 하고 알칼리 금속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옆에 띄워놓은 게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인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얘가 칼륨인데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네들이 가진 공통점이 뭐야? 지금 보면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씩 있죠?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족인 1족에 배치되어 있는 원소들이고 얘네들이 이 한 개씩 있다는 특징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물론 같은 원소가 아니니까 완벽히 똑같진 않은데 어쨌든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알칼리 금속이니까 금속이잖아요. 뭐는 제외해야 돼?
일주기에 있는 수소는 제외를 해야 돼. 항상 여기서 많이 틀려요. 수소는 뭐가 아니니까, 금속이 아니니까, 비금속이니까 얘는 다른 파트에서 다뤄야지. 지금 여기 알칼리 금속이라는 분류에는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뭐라고 하는 거야? 수소를 제외한 일족에 있는 금속 원소들을 모아놓은 분류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 어쨌든 금속이니까 특유의 광택이 있고 비교적 단단하지만 이 단단하다는 게 다른 뭐 푸딩 같은 이런 거에 비해 단단하다는 거지 무르다라는 특징이 교과서에 표기가 될 거예요. 무르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야? 뭐 탄탄한 무기라고 하기에는 좀 단단한데 얼린 샤벳 같은 느낌? 그래서 나무칼 같은 걸로도 물론 자를 수 있는 정도의 무르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네들이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2번 산소와 반응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응성이 좋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산소와 반응하는 순간 얘들이 산화라는 걸 해요. 그럼 산화되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광택이 있던 우리가 알던 그 금속 특유의 은회색 광택이 죽어가지고 검은색으로 변해버려. 자, 이거는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게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관하려면 산소와 접촉을 피해야 되는데 보관법은 밑에 조금만 더 하고 같이 한번 합시다. 뭐랑 반응성도 좋냐면 물과 반응성이 역시나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되게 습도라고 하죠.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습도라고 할 텐데 습도가 0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증기가 굉장히 흔한데 수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잘 반응한다는 얘기야. 근데 반응해서 그냥 화학적으로 반응하면 끝이 아니라 뭔가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문제인 거야. 생명체한테. 자, 뭐냐면 물과 반응해서 H2O와 반응해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거 할까요? 자, 얘가 OH-라는 걸 만듭니다. 자, 또 그리고 수소 기체를 만들고 예를 들어 저 그 알칼리 금속은 이온 상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개수는 안 맞긴 한데 개수 좀 맞춰볼까?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나트륨 2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OH라고 하는 게 우리가 2학기 파트에 통합과학 2학기 파트에 배우는 염기성이라고 하는 수용액의 액성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우긴 하는데 기억이 지금까지 안 날 거 아니야. 예전엔 중학교 다니는 데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으니까 초등학교 이후로 단절된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이 알칼리 금속을 맨손으로 만진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염기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수용액에 녹아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뭔가 거품이 나고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종류가 뭔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게 수소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일단 용액 자체는 투명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는 걔가 염기성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서 필요한 게 페놀프타데레인. 뒤에서 역시나 프탈레인 하겠지만 지시약이라는 거예요. 산염기라는 게 색깔이 정해져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부르는 산과 염기와 만나 색이 변하는 시약을 이용해서 얘가 산성이 되는지 염기성이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소기체 나오고 염기성 되고 이런 것들도 여기 옆에다가 사진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런 특징이 생기는 거죠. 자, 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 2가 아니죠. 2번이랑 3번을 보면 공기 중에 흔한, 흔하다기보다 그냥 공기 자체지. 산소, 그 다음에 주변에 흔한 물, 이런 것들이 접촉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이 세상과 좀 격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일반적인 세상과. 그래서 얘들의 보관법이 어떻게 되냐. 자, 액체 파라핀 아니면 석유 같은데 이런 유기용매에다 보관을 하면 돼요. 그러면 기체와도 차단이 될 거고 유기용매니까 물이랑 상관도 없으니까 이제 격리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보관법이 이렇게 된다. 자, 마지막 4번. 이 기체가 나온다든지 염기성이 얼만큼 진하게 우리가 pH라고 하는 산염기의 정도가 얼만큼 발생하는지에 대한 반응성의 크기라는 걸 알 건데, 자, 반응성의 크기가 번호가 클수록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얘랑 알칼리 금속 뒤에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할로젠 원소를 하면 반대란 말이야. 걔는 번호가 작을수록 크단 말이야.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지금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게 지금 끊어갈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할 건데, 화학 반응의 목적은 뭐냐? 여기다가 화학 반응의 목적. 얘는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가득 찬 전자 껍질만 남기는 거야. 껍질만. 그래서 기존에 가득 찬 상태가 아니면 있던 걸 버리거나 아니면 없던 걸, 부족했던 걸 채우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가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7개를 채우느니 이 1개를 버리는 게 쉽잖아. 얘를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애초에 이 전자가 왜 여기 있었던 거야? 양성자 19개 있으니까 전자 19개가 배치가 된 거잖아. 그 배치된 상태에서 양성자로부터, 원자핵으로부터 전기적 인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전기력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떨어져 나가려면 전기력이 약한 게 좋죠. 그러면 전기력이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야. 전기력은 나중에 물리에서 하겠지만 F는 K의 I제곱분의 Q1, Q2라고 하는 쿨롱의 법칙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건 이 R이라고 하는 거리예요. 전기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간격, 여기서 이 사이 간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멀수록 약한 전기력을 받고, 힘이 약하니까 그만큼 떨어져 나가기 쉬운 거지. 근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원자핵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강한 전기력에 의해서 떼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해서 이렇게 전자를 배출해서 수소한테 주고 본인은 이온화가 되고, 그게 수소기체 발생하고 수산화이온 발생시키고 이런 반응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번호가 큰 칼륨이나 밑에 있는 루비듐, 이런 원자 번호가 큰 알칼리 금속에서 더 쉽게 일어나는 거죠. 자, 해서 이 반응성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에서 그때는 단순히 물어보기만 할 거야. 뭐 누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 이것만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 그게 혼동하기 쉽다는 얘기죠. 같이 할로젠이랑 공부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해서 암기했다면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보고 정리를 하고 또 할로젠으로 넘어간 뒤에 이번 강의를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마지막 할로젠을 띄워놨어요. 자, 똑같이 할로젠 그리고 원소. 얘는 금속 같은 어떤 명칭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원소라고 표기를 하고요. 아까랑 똑같은 비슷한 대조적인 순서대로 설명해 봅시다. 자, 아까 알칼리 할 때는 1번에 그 형태적인 단단하고 무르다 이런 특징이 있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일단 여기에 순서대로 작은 원자 번호대로 하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을 건데, 얘가 각각 실온에서 상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고체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상태일 때 이제 색깔들이 있는데, 연한 노란색, 갈색, 보라색 이렇게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할로젠, 이 대표적인 4개의 상태와 색깔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이 그냥 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체니까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F2 또는 Cl2, 뭐 나머지도 기체가 된다면 이렇게 Br2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원자 기체 상태다. 기체가 아니지. 이원자
분자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암기를 하시면 형태에 대한 1번 설명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역시나 뭔가에 대한 반응성이 좋은데 수소와 반응성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와 반응해서 결합된 HF나 HCl 이런 것들이 등등 생길 건데 우리는 얘네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할로젠화 수소라고 할 거고요. 자, 할로젠화 수소가 물에 녹아서 어떤 특징들이 생기는 거지. 자, 말한 김에 해볼까요? 얘를 물에 용해시키면,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위에 있는 이 할로젠들을 직접 용해시키는 게 아니라 수소와 결합시킨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 용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야. 얘네를 용해시키면 지금 할 특징이 안 생기고 수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 얘네가 녹으면 이제 뭐가 될 거냐? 예를 들어 Cl 같은 경우에 물에 녹아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분리될 거거든? 그러면 아까 OH 마이너스처럼 얘도 산성이라고 하는 액성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만드는 기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을 녹여봐야 이게 안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역시나 확인하는 방법. 페놀프탈레인은 염기만 검출할 수 있는 지시약이고 얘들을 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BTB 용액이라는 걸 많이 제시를 할 거예요. 자, BTB 용액은 만능이야. 얘도 아까 했던 알칼리에 써도 돼. 얘는 중성과 산성과 염기에 다 쓸 수 있어서 각 색깔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중성일 때 초록색, 그리고 산성일 때 노란색, 염기일 때 파란색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무슨 색이 되겠어? 노란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또 얘네들이 이온화가 됐을 때 음이온이 되다 보니까 뭐랑 반응성도 좋냐? 4번 알칼리 금속과 반응성도 좋습니다. 금속과 반응성이 좋고요. 자, 이런 반응성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 크기로 연결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자, 반응성이 크기죠. 반응성 크기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 이런 특징을 갖는 거지. 자, 이유는 아까랑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보이나요? 지금 동그라미 쳐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그럼 최대 몇 개니까? 최대 8개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개가 모자라죠. 그럼 7개를 버리는 것보단 하나에 채우는 게 쉬운 거니까 에너지적으로 적게 드는 거니까 외부로부터 하나를 당기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기는 힘은 뭐겠어? 저 당기는 힘은 전기력에 의해서 당길 거니까 전기력이 세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거리가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껍질이 많을수록 채워야 되는 껍질까지 원자핵과의 거리가 충분히 멀기 때문에 이 거리와 여기 바깥쪽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플로린이 가깝죠. 그래서 좀 더 당기는 전자를 세게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작은 플로린이 더 전자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성의 크기가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하여 일단 첫 번째 단원을 마무리를 했는데, 물론 화학의 첫 번째 단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가 되면 그 다음에 반응성에 대한 뒤에 이제 이온 결합이나 아니면 공유 결합 이런 결합 파트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부르는 이런 원소의 명칭이나 전자 배치가 머리에 숙지 안 되고 결합 넘어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전자 배치를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결합에 대해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형태를 모르면 바뀌는 것도 형태를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선결이 안 되면 뒤에도 힘들 거니까 제발 그 앞에 부분에 머리에 좀 지식을 채우고 넘어가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